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 되었네요. 40년을 함께 한 아내가 떠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공허하게 비어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대화가 생각나요. 여보,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죠? 라고 물었던 아내의 마지막 질문에 그럼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참 소박하게 살았어요. 은행에서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퇴직하고 나서는 연금으로 살림을 꾸렸죠. 아내는 장보기를 참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고르고 반찬거리를 사오는 게 일과였죠.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게 즐거웠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놀러 오곤 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는 할머니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라며 좋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손주들이 올 때마다 정성껏 차려주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없는 집은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웠고 잠자리에 들 때면 더욱 그랬죠. TV 소리라도 들으면서 적막함을 달래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 꼼꼼하게 관리하는 걸 배웠으니까요. 장보기 목록도 만들고 청소하는 날짜도 정해두고 빨래도 요일별로 구분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상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부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일도 빨래를 널고 걷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청소는 더더욱 그랬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일들이 하나둘씩 제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자녀들 생각이 났습니다. 큰딸 미영이, 작은딸 수영이, 아들 준호, 모두들 제 자랑거리죠. 늘 바쁘게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곤 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큰딸이 먼저 제안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사위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결국 큰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큰딸네 집으로 이사를 가던 날, 제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있고, TV도 놓여 있고, 딸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공간이었죠. 손주들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돼서 좋다. 며 좋아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아침이면 온 집안이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사위는 회사에 출근해야 하고 딸은 아이들 도시락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그 와중에 샤워실을 쓰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했어요. 아침밥도 다들 각자 시간에 맞춰 먹다 보니 저 혼자 늦게 먹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손주들은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고 사위도 야근이 잦았습니다. 딸은 아이들 숙제를 봐주느라 바빴고요. 저는 TV를 보고 싶은데 손주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 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찌개를 해달라고 했더니 딸이 아버지, 아이들이 매운 걸 잘 못 먹어서요. 라고 미안해 하더군요. 그 순간 제가 이 집의 손님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입맛대로 해먹던 음식도 이제는 눈치를 봐야 했어요. 밤이면 손주들 방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나무라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잠자니 힘들고 제 방은 있었지만 그곳이 진정한 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살던 우리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제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큰딸네 집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지자 작은딸이 이번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미 알게 된 진실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집은 자녀의 집이 될 수 있어도 자녀의 집은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은 많이 서운해했어요. 특히 큰딸은 아버지가 우리 집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익숙한 제 공간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상생활은 버거웠고 도움이 필요했죠.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처음 오신 분은 박 씨라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경험도 많으시고 친절하셨어요. 아침 식사도 챙겨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병원에도 동행해 주셨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제가 드시는 약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고 청소할 때면 제 물건들을 제멋대로 정리해 두곤 했어요. 특히 아내의 유품이 담긴 서랍을 함부로 열어본 날엔 많이 속상했습니다. 결국 박 씨와는 한 달 반 만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 뒤로 여러 간병인들이 바뀌어가며 왔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수다스러워서 제 조용한 생활을 방해했고,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무뚝뚝해서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죠. 한 번은 중요한 통장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나중에 찾긴 했지만 그때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이면 2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자녀들이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평생 자식 걱정 안 시키겠다고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간병인과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저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러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깨끗하고 시설도 좋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거나 복도에서 홀로 벽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좋은 요양원의 비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보증금에 월 3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죠. 조금 저렴한 곳들은 방을 여러 명이 함께 써야 했고, 프로그램도 부실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돈도 몇 년 못 가 바닥날 것 같았어요. 막막한 마음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득 마트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장을 보러 가는 일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귀찮아서 큰 마트에서 한꺼번에 사와 냉장고에 넣어두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게 김민영, 김지혜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구멍가게 같은 곳이었죠. 처음엔 그저 우유 한 팩을 사러 들른 것뿐이었는데, 지영 씨가 할아버지, 우유는 신선한 게 좋으시죠? 방금 들어온 거예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그 모습이 왠지 제 딸들이 어렸을 때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주 그 마트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꼭 필요한 게 없어도 한두 가지 사소한 것을 사러 가곤 했죠. 가끔은 마트 앞 평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민수 씨는 은행에서 일하다 퇴사하고 마트를 시작했다더군요. 제가 은행원 출신이란 걸 알고는 더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허리가 아파서 물건을 들지 못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지영 씨가 직접 제 집까지 장본 물건을 들어다 주었는데, 그러면서 집 안을 보더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기 많이 불편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가 주르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영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제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건을 배달해주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은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또 어느 날은 청소도 도와주었어요. 민수 씨도 퇴근길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마트 운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은행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매출은 자꾸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지희 씨도 투잡을 뛰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어떨까? 제게는 연금이 있으니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그들은 잠잠히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친근한 관계가 무너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제안을 했습니다. 지영 씨가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차려주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냐고요. 제가 매달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죠. 처음에 민수 씨는 망설이는 듯 했어요.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영 씨가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시간이 있으니 그때 할아버지 집에 들러 밥을 해드리고 빨래도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게다가 마트에서 파는 식재료들도 활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영 씨의 이런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가 멀리 시골에 계세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할아버지를 뵈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 해드리는 걸 할아버지한테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달 동안 시험 삼아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죠. 지영 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제 집에 들러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고, 저녁 때는 마트 일을 마무리하고 들러서 저녁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필요할 때마다 해주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마치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지영 씨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연구해서 만들어 주었고, 김치도 직접 담가 주었어요. 특히 고추장찌개는 아내가 해주던 맛과 비슷해서 늘 감동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퇴근길에 종종 들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은행 시절 이야기부터 지금의 마트 운영 고민까지. 때로는 제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묵묵히 듣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민수 씨는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들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첫째 서진이는 중학생, 둘째 도윤이는 초등학생인데 부모님이 마트 일로 바쁠 때면 제 집에 들러 숙제를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할아버지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서진이는 수학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배운 경험들로 도움을 줄 수 있었죠. 연필을 잡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금세 이해하곤 했어요. 도윤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제 방 한쪽 벽은 어느새 도윤이의 그림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소개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저를 포함시켰더군요.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우리 엄마가 밥도 해드리고 할아버지는 제가 숙제할 때 옆에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글을 읽었을 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녀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큰딸도 작은딸도 아들도 이제는 안심하는 눈치입니다. 지난번 큰딸이 왔을 때는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젊어 보이세요. 라고 하더군요. 자녀들도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안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좋은 점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간병인을 쓸 때는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김 씨 부부도 꾸준한 수입이 생겨서 좋아하고 저도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층 사시는 이웃 할머니께서 정수 씨,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김 씨 부부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그 할머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는 우리도 젊은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셨죠.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게 있다면 나이 차이가 문제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지영 씨의 동생도 저희 집에 왔다가 놀라더군요. 언니, 여기는 마치 우리 외할머니 집 같아요. 정말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제 집이 점점 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냉장고에는 늘 반찬이 가득하고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얼마 전에는 뜻밖의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로 몸살이 났을 때였는데 지영 씨가 삼계탕을 끓여왔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맛있는 삼계탕 끓이는 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때 배운 대로 만들어 봤어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민수 씨도 이제는 제게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트 운영 자금이 좀 필요하다며 상담을 해왔어요. 제가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죠. 덕분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민수 씨가 아버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라고 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생일도 함께 챙기고 명절도 함께 보냅니다. 설날에는 지영 씨가 떡국을 끓여주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요. 아이들은 세배를 하러 오고 저는 세뱃돈을 줍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따뜻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핵심은 외로움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거나 간병인을 쓰거나 자녀와 동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이 늘 완벽한 해답이 되진 못하더군요. 제 경우만 해도 그랬습니다. 자녀들과 살 때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간병인을 썼을 때는 돈을 주고 관심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허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김 씨 부부와 아이들은 제게 단순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제 생일에 찾아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에 가득한 반찬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그리고 무엇보다 제 밝아진 표정을 보고 아버지, 이제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김 씨 부부의 고민도 함께 풀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도움을 주면서 경제적인 보탬을 얻었고, 저는 그들에게 의지하면서 가족 같은 정을 얻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특히 좋은 점은 우리 모두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정당한 대가이고 그들이 해주는 일은 성에 있는 도움입니다. 누구도 일방적으로 베풀거나 받지 않아요. 그래서 미안해할 필요도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획일적인 건 아닐까 하고요. 꼭 요양원이나 간병인, 자녀 동거만이 답은 아닐 텐데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찾아내고 시도해 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 나이 일흔이 되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꼭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노인들에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민수 씨에게는 은행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서진이에게는 수학 공부를, 도윤이에게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잖아요. 지난주에는 복지관에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새로운 노후 생활의 대안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용기예요.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트 앞에서 우유 한 팩을 사면서 이런 행복한 관계가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할머니는 나도 옆집 젊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하셨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우리 동네 가게 주인과도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분들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쩌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늘 해오던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제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는 지영 씨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아버님,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꼭 맞는 퍼즐 조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홀로 있는 이 시간이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기다림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었어요. 곧 지영 씨가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겠지. 오후에는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에 들러서 이야기도 나누겠지. 저녁에는 민수 씨와 마트 이야기도 하겠지.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 고민하던 제가 어느새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노년의 삶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고요.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도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박정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시니어들의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민하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에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처럼 우연히 들른 동네 마트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특별한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